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조선 후기 때 농업 생산력 발달과 지주의 변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331 페이지 펴 보세요. 예. 자, 농업 생산의 발달과 이제 지주의 변동인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농업 생산력에서 큰 발달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농촌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요걸 대략적으로 이제 좀 보면 일단 기존의 이제 농종법과 집화법이 이게 반농사죠. 이건 논농사고 이 농종법과 집화법이 각각 경종법과 이양법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게 이제 생산력 증대와 노동력 절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여러 이제 뭐냐면 경제를 경작하는 강작 경영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농민층의 계층 분화가 일어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분농촌이 발생한 반면에 또 많은 농민들이 토지 이탈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생산력의 농업 생산력 변화는 이렇게 사회 계층의 변화까지 인제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7 세기 이후에 정치 체제 및 수치 제도의 개편은 이 시기 때 경제 발달과 사회 변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경제 발달은 우선 농업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당시 조선 후기 농업은 농지 개간의 활발한 전개와 그다음에 개량 농법의 보급에 따라 생산력의 급증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조선 후기 때 주로 왕실과 양반 지휘층에 의해서 주도된 농지 개간은 자, 이 농지 개간 관련된 내용은 앞 시간에 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우선 진전 그러니까 묻은 땅을 의 개간에서 시작되어 점차 늪지의 간척을 인제 등 신전 개발을 연장함으로써 표준과 현종 때 이런 농경지 면적이 전란 이전의 수준을 회복될 정도다. 그래서 예전에 버려진 땅들을 개간한 것뿐만 아니라 간척지라고 해 가지고 늪지라든지 뻘이라든지 이런 것들 메꿔 가지고 새로운 토지를 또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농경지 면적이 전란 이전, 양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됐다. 근데 문제는 이게 회복을 했는데 반해서 전세 수입은 크게 이제 진전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 권력층들이 이제 양반 지주들이 뭐냐면 권력층과 권력과 인제 짜고 여러 가지 인제 뭐 진앙지라든지 면세지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 세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 예. 요거는 전 시간에 다시 예전에 얘기했고요. 한편 지주층의 토지 경관과 지주의 확대에 따른 소유지를 잃거나 축소되는 일반 농민들은 농법의 개정을 통해서 수확을 증대시킴으로써 활력을 개척을 했다. 자, 토지의 절대적인 면적을 확보하면서 농업 생산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적은 토지에 이렇게 효율적인 농법 개량을 통해서 수확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인제 뭐냐면 이런 경향이 수존농법하고 한전농법에도 다 같이 나왔다. 수존농법 논농사고 한전농법 같은 경우는 반농사인데 어 이게 좀 약간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논농사가 다 수존농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이 수존농법에서는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집화법이 그러니까 이제 농농사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인데 농농사에서는 집화법이 이양법으로 바뀌죠. 자, 집화라는 것은 직접 벼씨를 뿌리는 방법이고 이양법이라는 것은 인제 물을 가다 놓고 거기에다가 모를 심는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단위 면적 따라 인제 효율성은 이양법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집양농법의 인제 대표적으로 이양법이 있는데 이양법은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고려 후기 때 이미 도입을 하고 있었어요. 강락농법의 일종이죠. 근데 도입이 됐지만 널리 보급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저수지 같은 이런 것들이 널리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16 세기 들어가면 양반 살림을 중심으로 해서 강 하류를 막는 이 보 같은 이제 작은 저수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양법을 뭐냐면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갖춰지게 되고요. 결국엔 이제 조선 후기 때 이게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파에서 이양호 절감은 인제 여러 가지 효과를 낳게 되는데 일단 노동력을 절반 이상으로 절감했고요. 왜냐하면 인제 이양법 같은 경우에 물을 가다 놓고 인제 그 노를 싣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잡초 제거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해요. 잡초는 이제 뭐냐면 물에 약하잖아요. 뿌리가 썩고. 그러다 보니까 긴매기 작업에서
이 노동력을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뭐냐면 좁은 농지에 집중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양을 해서 인제 빼곡하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생산력이 이 2배 이상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뒀다. 예, 집약농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양법의 장점에 관련된 내용을 요걸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양법의 장점이 또 하나 있어. 자, 이게 뭐냐, 이모작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모작이라는 것은 인제 이양하기 전에 잠시 이제 논을 돌리잖아요. 그때 이제 잠깐 보리를 심어 가지고 거둘 수 있는 거죠. 이모작이라는 것은 1 년에 다른 작물을 2번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쌀하고 보리가 같이 인제 있죠. 그래서 이양법이 널리 보급되면 같이 이모작도 널리 보급이 돼요. 이거는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마찬가지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인제 뭐냐면 이양법이 인제 쪼금씩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모작이 이제 확대됐고요, 같이. 그리고 송나라 때 이양법이 확대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요때 또같이 이모작도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보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대의 어떤 품목에서 빠지죠.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대를 내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수확량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대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민들의 어떤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런 이양법의 장점, 노동력을 절반 이상을 줄이고 생산력을 2배 이상 증대시키고 이모작이 가능하겠다. 자, 요거 외워 두셔야겠죠. 예전에 이양법의 단점이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양법의 이점도 나올 수 있겠죠. 이양법의 이점도 나왔나요? 예, 18 년도에 나온 것 같네.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농민 소득을 이제 증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밖에 이제 이양법 같은 경우에 수의시설 정비가 되게 필수적이겠죠. 이 수의시설 정비와 확대로 18 세기 말에는 전국의 저수지가 약 6천 개 닳고, 요때 저수지는 이제 보가 주예요, 보가. 예. 그래서 인제 재원이 있고 보가 있는데, 재원 같은 경우에는 강 상류를 맡아서 이제 하는 건데 좀 규모가 큰 거고, 보는 인제 뭐냐, 강 하류에 이제 지류를 막아서 했는데 규모가 상당히 좀 작은 거예요. 예. 그거 외에도 인제 뭐냐면 농법 개량에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시민법 개발이 있다, 해 갖고 있고, 농기구 개장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품 작물 같은 것도 재배가 되죠. 그래서 감자, 고구마, 고추, 호박 등 새 작물이 도입되는데, 특히 인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감자나 이 고구마 같은 거죠. 예.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도입됐는데, 이게 저쪽 남미 지역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감자 같은 거에. 그래서 구황작물로서 상당히 뭐냐면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한중일 인구 증가에 큰 좀 나는데 기여를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고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6 세기 이후, 15 세기, 16 세기 이후에 고추가 도입됐다고 인제 알고 있는데, 이 고추가 인제 도입됐던 시기가 있고, 이게 음식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원래 이게 고추가 일종의 뭐라 할까요? 일종의 무기든가? 예. 뿌리고 인제 저게 이렇게 뿌려서 이제 눈이 매웁게 하는 무기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음식으로 사용한 거는 한 18 세기 넘어가서 인제 알고 있고, 이때 이제 19 세기 넘어가면 이제 고추로 이제 치장되는 음식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감자, 고구마, 고추, 호박 등 세 작물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인제 인삼, 연초와 함께 이 농업 생산의 전문화 다양화를 이끌어냈고, 대개 이런 것들은 상품 작물로서 이제 많이 팔렸죠, 상품 작물로서. 그래서 이런 것 상품 작물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제 키우기 위해서 상업적인 농업도 했다. 예. 물론 이제 여기에 쌀도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좁은 면적에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농법 개량 관련된 내용, 그다음 다양한 작물 재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주제 변동을 이제 초래했다, 농업 생산 발달은.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쭉 내용이 있는데 잠깐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자, 조선 후기 때 이제 지주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경영원 분홍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직영지 방법이야, 직영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주제 같은 경우에는 대세가 뭐냐면 이게 작계제의 형태였거든요, 작계제. 작계제. 그래서 작계제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 큰 농장을 이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농장에 암낙 위천이라는 것은 양민을 압박해서 천민을 만들거나 예송민을 만들어 가지고 요 작계지에 투입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작계지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작계지, 사경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직영지, 요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직영지는 이제 일종의 땅을 빌려준 대가로 요 암납지층이 된 이제 그런 외고노비들이나 그다음에 예속농민들이 이 직영지에서 돌아가면서 일을 해 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직영지 같은 게 100% 이건 지주의 인제 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생산된 건 2분의 1 정도가 자기가 갖고, 사경지 같은 경우에 100% 인제 뭐냐면 요 선민들이나 외고노비들이나 그다음에 인제 누구요? 예, 예성동민들 갔는데, 사경지는 전반적으로 인제 뭐냐면 질이 좀 토지 질이 떨어져요. 예. 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작계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뭐냐면 농장제 형태에서 직영지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농장이 작계지였는데 농장 형태 직영지로 바뀌어요. 직영지는 뭐냐면 예전에는 부재지주였어, 지주가. 저쪽 서울이나 다른 데에 살고 있고 거기 마름들이 와 가지고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인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대를 이제 진수하고 그랬는데, 인제는 요 지주들은 부재 지주가 아니라 한거 지주야. 그러니까 같이 생활해, 소작인들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지주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땅을 다 회수해 갖고 이걸 자기가 직접 이제 뭐냐면 행사한 거야. 그래서 작게지 뭐 사경지에 있던 그때 이제 땅들을 다 자기의 직영지로 만들어 갖고 여기로 포함시켜 갖고 지주가 누굴 동원해서 인제 농사를 짓냐면 외고노비가 아니라 솔고노비들을 동원해서요. 농사를 지어요, 솔고노비들. 그래 갖고 이제 요렇게 해서 솔고노비를 동원해서 직영지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조성후기 때 인제 약간 풍속화 보면 이런 모습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인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누워 가지고 공방 때 담배 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주나 지주 밑에 있는 이제 마등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얘네들 노동한 현장들을 다 감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작게지는 자기가 노력할 만큼 비례해 가지고 이득을 얻기 때문에 감시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득을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인제 이 직영지 같은 경우에는 소작지 솔고노비들에게 인제 뭐는 다 주면서 하는데, 이 애들은 뭐 이러나 뭐러나 어차피 거기 생산한 건 자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제 지주나는 마름이나 이렇게 딱 해 갖고 관리 인력을 파견해서 감시를 하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직영지 노비 직영지 인제 형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솔고노비들을 이용했던 거고, 종조의 작계제처럼 외고노비나 그다음에 뭐 예속농민을 이용했던 방식하고 좀 다른 형태인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은 또 뭐냐면 간단하게 경영분홍이 등장해요. 자, 경영분홍이라는 개념이 약간 학계에서 이제 의견이 좀 많긴 하거든요. 이게 있었냐 없었냐. 예,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경영분홍은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영국의 요먼 있죠, 요먼. 요맨. 이 요몬 계층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토지 외에도 자경지 외에도 차경지를 이제 해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효영 공동도 인제 요걸 모델로 인제 뭐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붙여 제목을 붙여 농토 몰아주기로 했죠. 그래서 예전에 지주가 있어, 지주가. 지주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소작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작인들 중에 똘똘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예. 셋이 인제 농법도 익히고 좀 농사를 잘 짓고 그런 거야. 특히 인제 그 당시에는 또 이양법이 보급되고 강작경이 강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줄 필요 없이 그냥 농사 잘 짓는 얘들한테 몰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들은 이제 땅을 뺏고 얘한테 몰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양법이나 이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강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영분홍 형태가 됐고요. 경영분홍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경지, 자기 토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주한테 이제 몰아준 토지인 차경까지도 얻어가면서 인제 뭐냐면 농업을 했다. 그러면 얘네들 뭐 하냐? 나와 다른 인물은 얘네들은 뭐냐면 인제 고공으로 전락을 하는 거야, 고공. 그러니까 농업 노동자로 전락을 한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경영분홍이 필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이건 경영분홍같이 뭐냐면 경작권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형태구나. 또 하나는 이제 직영지처럼 뭐냐면 지주가 직접 와 가지고 이제 솔고노비를 동원해서 농장을 유지하거나
이 두 가지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대세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가.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걸 상당히 강조하죠, 경영 분석 관련된 내용은. 자, 요거는 읽어 보면서 이제 좀 다시 얘기를 해 보고요. 자, 다시 이제 고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이렇게 인제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인제 하다 보니까 몇몇 소수가 인제 뭐냐면 경작권이나 소유권을 다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농민의 계층이 이제 일어나는데 지주 계층. 그래서 양반지주, 서민지주인데 이거 지주라도 인제 뭐 양반지주도 있고 서민지주가 있을 수 있죠. 이들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을 집중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경작권 또한 이제 뭐냐면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분홍, 뭐 일반 분홍, 경영 분홍이 있는데 자 요런 계층들은 이제 뭐냐면 그 자기 토지도 있어요, 이 사람도. 자작경 소작이니까. 그다음에 소작이 있는데 소작도 소작지 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그 밑에 인제 뭐냐면 빈농 계층이 있죠. 이 인노동자. 이들은 인제 뭐냐면 어 소작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조선후기 때 특징이 뭐냐면 지주 소유권도 집중돼 있지만 경영권, 경작권도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경작권은 어디에 집중돼 요기에 집중돼 있는 거야, 요 계층에. 그래서 이제 요 계층 중에 경영은 분홍이라 갖고 인제 뭐 차경과 작용도 하고 뭐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 뭐 이런 계층도 있어요, 이건. 하여튼 여기에 뭐냐면 경작권이 집중됐다. 그래 갖고 인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우리가 시답자하면 토지 소유권의 분배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와서는 경작권도 이렇게 불균형하다 보니까 경작권도 같이 나눠 주자. 그러니까 소유권 분배와 함께 경작권도 이렇게 분배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항법의 보급을 통해서 인제 경영 지주 전원제의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또 이걸 통해서 농민 계층 분화도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양극화 형성도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당시 양반 지주층은 농지 개간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을 모민을 위해서 충당되었을 바 이는 농민들이 모아서 개간하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의 경작권 즉 소작권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모집을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개간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로 인제 토지 경작권을 줬다 이런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개간은 대개 지주전후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종래 같은 부용노동이나 암락위청 같은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립됐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작계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계제. 작계제. 작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동원하는 사람들이 암락위청에서 통해서 만들어진 양민들 그러니까 노비들, 외고 노비들이죠.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외고 노비들이나 아니면 또 예속민들을 인제 동원했잖아요. 그래 갖고 이 작계지가 그 뭐냐면 제일 전성기가 이럴 때가 16 세기 중반 정도 되거든요. 16 세기 중반. 그래서 요게 쭉 중반에서 16 세기 중반에 면 노비 인구가 전 인구의 뭐 학자마다 이제 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40% 50%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죠. 네. 근데 16 세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 노비가 이제 급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제 작계지 형태보다는 인제 뭐냐면 두 개로 나누죠. 직영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제 그 변작 반수제가 등장해요. 변작 반수제. 네. 50% 지대에 예. 그래서 이제 타조법이라고 인제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변제판 수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변제판 수제가 그 농민을 위한 제도였어요. 자 하여튼 이 당시 지정지라든지 변제판 수제 형태가 등장하고 변제판 수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경영 분홍같이 그 뭐냐면 농토를 몰아주는 형태가 나중에 인제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서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왜 변제방 수지가 등장을 하게 됐냐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작계제 형태가 이유가 있어. 왜냐면 여기 이제 16 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일단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게 돼요. 예. 예전에 변제방 수제가 이제 뭐냐면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농업 생산력이 뭐냐면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각자 이제 농어라든지 뭐 종자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런데 16 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이제 갖추게 돼. 이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병작 반수가 가능했고 두 번째 작계지 아래 있었던 이제 그 예속 농민이나 외고 농민들이 개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들 관리 감독이 힘들어.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제 뭐냐면 세 번째는 어 일물일권주의.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 소유권이 확립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변제한 수지를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토지를 빌려줬더니 나중에 자기 땅에 우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토지를 그런 식으로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 변제한 수지의 이런 그 우기 그 문제점이 이제 커버가 돼.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직영지를 하거나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변제한 수지처럼 이렇게 땅을 이제 작게 이제 벗어나 갖고 이제 나눠 줘서 2분의 1을 걷거나 이런 방식으로 인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변제반수지의 일반화는 16 세기 후반의 변제반수의 일반화는 인제는 좀 더 지주존호제 관계가 작계제 형태에서는 좀 약간 예속적인 관계였잖아요. 근데 요때부터는 이제 경제적이고 좀 평등한 관계로 바뀌었다. 물론 경제 외적인 관계와 불평등 관계가 계속 남아 있었겠죠, 변제반수제도. 근데 상대적인 의미에서 작계제보다 좀 더 뭐냐면 경제적 관계로 진전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도조법 때도 마찬가지로 그 변적반수제 이게 타주법보다는 좀 더 도조법이 더 경제적 관계가 진전된 거죠. 그 상대적 의미도 인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암nak 위치와 같은 이 작계제 형태의 농경 형태가 이런 지주 전후 관계가 이 당시 예전에 노인과 주인 간의 관계였는데 집의 예속 관계였는데 이게 점점 지주 전후 관계가 보다 경제적 관계로 진행됐다. 이런 변제반 수제가 확대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제반 수제에 더 나간 것이 뭐냐면 도조법 관련된 내용이죠. 요 뒤에 좀 설명하고요. 한편 농업노동의 절감과 생산력 증대의 시위와 근면한 일본 농민들은 경영 국면을 확대하고 부를 축적하여 지주화되었다. 자, 그래서 인제 앞에서 인제 도표에서 잠깐 보는 것 같이 이 서민 지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지주라고 보이지 않지만 경영 부동이라는 계층도 있죠. 이 사람들은 인제 자기 토지뿐만 아니라 남의 토지를 빌려 가지고 농사를 짓고 주로 인제 경영형 분농이라고 불렸던 게 또 뭐냐면 상품 시장 경제가 발달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발맞춰 갖고 상품 작물 채비해 갖고 또 갖다 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제 지주라든지 일반 분농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영 분농이.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경영 분농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인제 있고 이들은 자작농이나 소작농이거나 막농하고 농업 생산력 상승을 토대로 이른바 강작을 통해서 수확을 증대시켜 강작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 이항법 같은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또는 당시 상품화폐 경제 발달 관련해서 시장을 상대로 하는 농업, 그러니까 상업적 농업을 향하는 부를 증대시켰다. 자, 이때 주요 상품은 곡물을 비롯해서 직물, 채소, 유채료, 약재, 염초 등 같은 요게 이제 해서 노동력 임노동 기본이었으나 이러한 농업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계층 경영 분홍이 나온다. 그래서 이 경영 분홍은 어 단순히 이제 지대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지대뿐 이게 아니라 앞에 상품화폐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상품 작물을 갖다 팔면서 이득을 얻는 계층이다. 이렇게 정의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업적 그 경영 분홍이 이제 상업적인 경품 그 상업적인 농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상업적 농업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상품 작물 배배하고 연결돼서 한번 시각자와 연결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게 키워드 쓰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이런 강작이나 아 그다음에 상업적 농업 잠깐만 여기 좀 여기 밑에 경영 분홍이 있네요. 요것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이제 경영 분홍하고 지주형 분홍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경영 분홍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직접 농업을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 규모가 클 경우에는 그 스스로가 관리자나 감독의 일을 맡고 노동은 고용 노동에 의존하기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한 부를 추천하 하였다. 자, 또 그는 자본가적 차진용을 비중할 수 있는 이런 경영 분홍은 조선 후기에 커다란 사회세로 존재하고 있었다. 해 갖고 있는데 경영 분홍의 어떤 정의를 내죠. 그래서 상품 생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또 임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이런 강작이나 상업적 농업에서는 소작농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 지주로 선정한 사람들이 생겨 서민지주가 추존했다. 서민지주는 경영분홍과 함께 그 당시 이제 농민층의 강공에 분해했다는 조선 후기 때 사회 발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요게 서민주주하고 경영분홍 차이점이 뭐냐? 자, 이 서민주주는 이제 지대를 바탕으로 하고 수익을 얻는데 출신이 서민인 거야. 양반이나 경영분홍 같은 경우에는 지대 수입보다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삶이죠. 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임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 임용 그 그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차지농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지와 함께 작용도 같이 작용과 함께 착용도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농업의 어떤 경영의 혁신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상품 작물 재배에서 이익을 얻는 그런 계층을 얘기한다. 단순히 지대 수입을 의존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들은 뭐냐면 양반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민층 강범위한 분화에 따른 조선 후기의 사회 발전의 당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지대 수치 과정 관련된 내용이 인제 요거와 관련돼서 나오죠. 타조법하고 도조법 요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조법, 도제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지대 납부 방식 관련돼서 나왔는데 한번 이제 정리해서 이제 들어가면 요거 보기 전에 자, 타조법이 있고 이게 우리가 타조법이라고 하지만 예 그전에 병적 반수라고 있어요. 병적 반수. 예. 그리고 또 이제 조선 후기 때 뭐 일제 강점기 때는 소작제 요렇게 인제 있죠. 예. 근데 느낌상 별로 이미지는 안 좋아. 예. 그다음에 이제 도조법이죠, 도조법. 도조법은 이제 추정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18 세기 정도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도조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조법하고 정조법이 있어요, 정조법.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 정조법을 가지고 인제 뭐냐면 도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조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타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 줘요. 그 대가로 추수기 때 몇 퍼센트를 걷냐면 50%를 걷는 거죠. 반땅하는 거야, 그냥 반땅. 비율로 해서.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타조법 같은 경우에는 조선 고려 후기 때 등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16 세기 후반때 일반화됐고요. 이게 잡기제 형태보다는 나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뒤에 등장한 동료법보다는 좀 더 이게 이제 경제 외적인 관계 좀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타조법 같은 경우에는 지주가 전세, 뭐 부가세, 종자, 종호 등을 부담하는 걸 원칙이지만 후기에 가면 이제 소작인들이 이제 부담이 됐고 그리고 비율을 따져서 논하기 때문에 수학의 다가에 따라서 지주의 이윤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작인의 농업 경영에 지주의 감독과 간섭이 심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자유 영농이 제약되는 것도 있다. 이 타조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조법인데 도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 세기 때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직조법하고 정조법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정조법부터 얘기해 볼게요. 정조법은 농사 짓기 전에 이미 인제 딱 일정한 소량력을 징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조법 같은 경우에 보통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비율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예고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액수를 정해 놓고 인제 하기 때문에 정액제다. 그래서 인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직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타조법하고 정조법을 좀 약간 플러스 시켜 놓은 거야. 그래 갖고 인제 요게 그 타조법은 수학 후에 이제 뭐냐면 반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조법은 수학 전에 그러니까 농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미 이제 일정한 3분의 1 정도의 어떤 정액을 딱 결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조법은 수학이 이제 딱 이 직전에 작황을 이제 보고 나서 결정해 버린 거야, 요게 수학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제 직조법인데 수학이 임박한 시점에 간평이라고 소작인과 함께 그의 작황 수준을 본 다음에 지대를 결정하는 거다. 이게 인제 직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조법이 은근히 19 세기 때 확대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 지대 납부 방식 보면 방법 중에 이 직조법 비율이 상당히 그 당시 높았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근데 이제 책마다 이게 정조법 정조법을 그 당시에 책은 도조법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
그런데 조선후기 때 도조법이 일반화되었다라는 책도 있고요. 그다음 어떤 책에서는 또 타조법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정조법이 점점 성장해서 확산됐다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게 있어.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일반화됐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학계에 공통적인 의견은 된 건 그 합의된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 정조법이 그러니까 직조법이라고 그러죠. 예, 직조법이라는 거 자체가 19 세기 때 상당수가 행해졌다라는 건 뭐 다 동감을 한 거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 직조법 관련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밀란 진주 밀란 당시에 확산됐던 뭐 조세 납부 방식이 뭐냐. 그래 갖고 이제 지대 납부 방식이 뭐냐 해 갖고 뭐 직조법 요렇게 인제 답하고 이게 썼다고 하거든요. 뭐 하여튼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면 이제 인제 이게 농민들에게 이 도조법이 농민들에게 유리한 게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조법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일단 그 당시 인제 일정한 지대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영농 가정 자체의 전체의 작물 선택에 자기네 어떤 자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생산 의욕도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정한 양만 갖다 바치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주의 지대량이 타주의 지대량보다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 정조법, 도조법이 상당히 이제 농민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타조법보다. 그래서 타조법보다 도조법, 특히 정조법이 행해진다는 것은 경제적 관계 한참 더 진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게 뭐 지대의 급납화도 중요하지만, 아니 지대의 납부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때 또 하나가 뭐냐면 인제 합해지대 급납배관은.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어 요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타조법에서 이제 도조법 바뀌면서 합해지대 급납화도 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였죠. 그래서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 과정을 쓰라고 할 때 집조법, 도조법 대 집조법과 화폐 제도의 지대 급납화 두 가지 예전에 물어봤어요. 19 세기 때 지대 납부 방식 관련돼서. 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주의 이런 변동은 지주권의 약화와 전호권의 성장을 수반되었는데, 상파화 경제 발달과 병행하여 지대 형태의 변화를 초래했다. 종래 2분의 1로 했던 정률지대였던 타조법이 일정한 액수의 정액제인 도조법으로 전환되었음으로써 일부 지역에서 화폐지대로서 급락자 시했다. 요거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19 세기 때 지대 납부 방식의 특징, 도조법, 여기 직조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두 번째로는 화폐지대 급납화 이렇게 있죠. 화폐지대 급납화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대도 급납화되면 지세도 급납화가 되겠죠. 이게 영향을 주는 거야? 아니면 지세 급납화가 또 지대 급납화에도 영향을 주고. 예. 그래서 보통 인제 여기에서 뭘로 갖다 바치냐 가지고 이제 세 식으로 나누죠. 하나는 노동지대 형태고요. 몰빵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이제 직영지 가서 일을 하는 게 노동지대죠. 그리고 좀 발달한 게 생산물 지대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된 게 화폐지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18 세기에서 19 세기 정확하게는 없지만 하여튼 요 시기 때 이제 뭐냐면 도조법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화폐지대를 이제 뭐냐면 갖다 바친 급납화가 이제 등장했다. 화폐지대 급납화. 아. 자, 합해지대가 이제 등장했다. 자,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도조법 일반에 대해서는 아까쯤에 학계에서도 타조법안에서 도조법이 약간 성장했다는 의견과 아예 도조법 자체가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도조법은 정조법만 생각하지만 뭐도 있다? 예, 직조법도 있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더 추가될 게 뭐냐면 도조법의 또 하나의 권한이 있죠. 이건 뭐 도지권이에요, 도지권. 이 도지권. 그래서 도조법에 아마 이 정조법 관련된 내용에서 인제 들어갈 건데, 도지권이 있어요. 도지권은 경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제, 매매, 양도, 상속, 전대, 빌려주는 것까지 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일무일권주의, 현대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좀 벗어난 거지만 도지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이 도지권도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국에 이미 있었던 걸 받아들인 것은, 중국에 보면 일전 양주제라고 해 가지고 소유권과 경제권이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나라 때 인제 일반화됐던 건데, 아마 이게 인제 건너오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정치 제도나 경제 뭐 이런 것들 쫙 보면 중국 제도를 좀 많이 뺏겨온 것도 있어.
예. 그래서 이식한 것도 있거든요. 자, 하여튼 따라서 소작농은 지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고, 아까 인제 그 정조법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것은 지주 존호 관계의 경제적 관계를 진전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요게 경제적 관계의 진전, 이거는 아까 이제 변적반 수지에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도조법 관련된 내용이죠. 좀 더 점진적으로 인제 행해졌다,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사정 아래 지주존호자 간의 어떤 대립은 더욱 격렬해졌고, 이는 항조 투쟁과 밀란 등으로 발전해 지주를 타파하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상의 불평등으로 체계적 해결 일대 운동을 전개되었다. 어 뭐 지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러한 농업의 변동을 촉진시킨 배후에는 농학의 발달이 있었죠. 예. 그래서 농소의 제작 유포와 함량의 농업 경영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 전기 때 농서하고 좀 다른 게, 농 조선 전기 때 농서가 대표적인 농사직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농사직설은 농민들에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채거 정리한 거 불가하거든요. 이거 보급했다고 해서 농민들이 그걸 보고 따라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 이제 이 농사짓서를 보고 '아, 그 시대 사람들이 이런 농사를 지었구나.'는 어떤 사회적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농소 자체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조선 후기 때 농서는 좀 차이가 있어. 이건 뭐냐면 새로운 농법 같은 거를 알려주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농법을 정리한 게 아니라 새로운 농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 갖고 인제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인제 그 신속의 농가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외워 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 입장에서 인제 아까 기존의 정통적인 농법을 좀 정리하는 거, 농사직설하고 좀 비슷한 개념에서 인제 한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인제 좀 정리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자, 이항법과 경종법 같은 기술의 전환을 그 복을 목표로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뭐냐면 지주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농법 개혁만 주장을 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그 뒤에 이제 18, 19 세기 때 계속 했던 농서들은 좀 다르죠. 기존의 농법만 정리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새로운 농법들을 이제 능동적으로 보급시키는 목적에서 인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지주 전호제를 벗어나서 뭔가 이제 경영 분홍 같은 그런 농법을 이제 경영 분홍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인제 입각한 어떤 농법 구상들을 이제 제시했다,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진취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박세달의 색경이라든지 홍만서의 산림경제, 그다음에 이제 유종 유종님의 이제 뭐냐면 중보 상립 경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것은 앞에 농사직설이나 농가집성 같은 이제 벗어나 그 뭐냐면 농가직설의 농학을 정면 부응하고 하거나 부정하거나 혹은 기술로만 받아들이고 지주제 경영을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사직설과 농가집성의 차이점에 관련된 이런 그 농서 있죠. 그 위에 농서들 색경이나 산림경제나 직무 산림경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거 관련돼서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예. 자, 하여튼 이런 경제 그 농서가 나오면 일단 이제 뭐냐면 지주의 경영력 부정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홍 같은 경영론에 입각해서 했다. 요걸 키워드 삼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주주의 인정하는 범위고요. 예. 그래서 이제 농법 개량만 이제 했고, 여기는 지주주의 경영을 부정했다, 이런 것들. 자, 또한 정조 때 정부에서는 농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그 대부분 지주주의 개혁을 전제로 한 농법 개량과 상업적 농업 의 그 진흥을 제시했다. 요거 키워드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서유의 임원경제지에서는 이러한 그 농업기술 경영의 이론을 종합하여 경영 분홍의 경영 원리에 입각해서 임노동자의 지주제의 구상을 체계시켰다. 자, 이에 이로써 이제 사회 변동에 대응해서 새로운 합리적 농업경영을 성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농법의 어떤 그 개량과 지주의 변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시민사국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민사국사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첫 번째 인증번호 마지막 인증번호죠. 한 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인증번호는 50 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50 번이에요. 자, 관련된 내용을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474 페이지 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직약용 농법의 발달과 상품 작물의 재배 확대, 조선 후기 때 수족 농업에서 발견되는 커다란 변화는 이항법의 확대 보급이다. 자, 이항법은 모판에 종자의 싹을 틔워 기존의 수전에 옮겨 심는 타종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전 농업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항법도 있고 수경 지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항법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거고요. 수경 지파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인제 앞에 농사직설할 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조선 전기에는 경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이항법이 시행됐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물이 채워진 논에 씨앗을 직접 뿌리는 수경 지파법이 행해졌다. 그러나 16세기 후반 경상도 북부 지역에 시행됐고 17세기 후반 때 하삼도까지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수의시설이 널리 보급됐다. 이게 수의시설 보급과 계를 이제 뭐냐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정농법이 맞지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많은데 강우량은 많은데 문제점은 특정한 집중, 어느 때만 집중해서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물을 덜 덜 쓰게 하는 한전농법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 수의시설을 합쳐가면서까지 수전농법을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이는 이제 그 당시 집권층 집권층 사대부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림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 위상을 올리고 그 한총사를 장악하는 목적에서 또 이렇게 보급시키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결실이 조선 후기 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항법의 장점들이 쭉 나오죠. 이항법은 씨를 직접 뿌리는 집화법에 비해서 제초 노동 시간이 줄일 수 있다. 김매기 작업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모판에 종자를 끼워서 논을 옮기기 쉽기 때문에 수경 집합보다 농업 용수가 적게 들고 그다음에 요거는 농업 용수가 적게 든다는 것은 이 한 통 없는 내용이죠. 추가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추수를 마친 논에 보리 농사를 지으면서 다음에 봄 복판까지 모종을 자라는 동안 보리 재배를 할 수 있죠.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모작이. 그래서 농가 수확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 이래 이제 제원과 청방 등 수의사 확충과 이항벌 확대 보급으로 면적당 농업 생산이 높아지고요. 이걸 강작이라고 하죠. 예. 직약농법이라고 해요, 직약농법. 예. 직약농법. 면적당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넓게 인제 뭐냐면 한 사람이 이제 경작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죠. 강작이 가능하죠. 자, 벼농사 지대도 조선 전기에 비해서 늘어났다. 자, 한전농법은 인제 주로 밭농사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인제 견족법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잠깐 이제 볼게요. 자, 지금은 이항법을 중심에 했는데 예전에는 인제 뭐 농종법이니 간종법이니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경종법이 일반화됐는데 경종법도 물론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던 건데 요때 이제 널리 일반화됐던 것이 그 조선 후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농종에서 경종으로 인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자, 일단 농종하고 경종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밭을 갈 때 이당과 고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로 경종법은 요 이당에다가 인제 그 씨를 뿌리는 방식이고 경종법은 고당에다가 씨를 뿌리는 방식이야. 그래서 인제 이게 훨씬 농종보다도 이득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심한 가뭄에 씨가 쉽게 흙 밖으로 나오고 김매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싹의 통풍이 잘 되고 이게 그늘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거름주기도 낭비도 없고 쌀에 뿌리는 이제 싹에 뿌리는 흙으로 쌓아서 가꿈으로써 바람과 가뭄에 강하다. 왜냐하면 여기 이란 같은 게 하면 일단은 곧바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곧바로 직사로 받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이제 씨가 여기 이랑에 심었던 씨가 이제 쓸려져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농정법에 의해서 인제 노동력 감소가 적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대충 이제
그 내용 있는 거 이제 얘기를 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읽었죠? 자 한전농업에는 고당을 활용하는 경종법이 확대됐으며 목화를 비롯해서 상품 작물 재배가 활성화됐다. 경종법은 고당에 이제 씨를 뿌리는 방식이 많은데, 고당에 심은 작물은 이당 사이에 바람을 피하고 그다음에 흙에 습기를 유지할 수 있어. 여기 또 하나 더 추가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경종법의 장점이 쭉 나오죠. 이당에서 고당에 심은 작물은 이당 사이에서 바람을 피하고, 한번 이거 보시면 알겠죠? 이게 2 당이니까 인제 얘가 막아 준다는 거죠, 얘가 여기. 두 번째로는 흙에 그 뭐냐면 습기를 유지할 수 있어. 이낭에 심은 작물보다 가뭄과 추위에 건재에 유리하다. 왜냐면 물이 인제 뭐냐 빠져갈 수 있는 그것이 좀 고여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물이 고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습기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에 이제 가을의 파종에 거울에 나는 보리와 밀의 재배는 견종법이 활용됐으며 농어를 통해서 고랑을 깊게 파는 건 바깥에 확대됐다. 왜냐면 깊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야지 이당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경조법이 발달하면서 이당에서는 견종 작물을, 고당에서는 수요 작물을 이제 재배하는 사이 짓기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경조법이 발달되면서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이당과 고당을 동시에 이용하는 그 방법도 있나 봐요. 예 농사에서. 그러면 지적 상실이 상당히 빠를 텐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었다. 석기짓기와 사이짓기가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가능해져 보와 콩의 인력 이모작과 조보리의 인력 삼모작 윤작보의 지역보를 인제 했다. 그래서 경조를 발달하면서 이당하고 고당하고 같이 인제 사이짓기 동시에 짓거나, 아니면 이제 어 여기 이당을 한번 짓다가 또 쉬었다가 또 고당을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그 각각의 작물에 맞는 보리나 콩 또는 조와 보리, 윤작법이 인제 이런 거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이는 이항법의 확대 보고고 벼농사가 줄어든 노동력 반농사가 쓸 수 있는 데 효과가 있었고, 식이법에 있어서 우마에 인제 외양간에 이제 볏짚을 넣고 분무를 넣고 일정 기간 숙성시켜 경질을 뿌리는 분전법이 발달했으며, 작물이 자라는 중에서도 비료를 이제 뿌리는 추비가 인제 권장됐다. 그래 갖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식이법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전법이 어떻고 뭐 그 추비가 어떻고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요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자 그 생산력 증대에 있어서 식이법이 강조되면서 가축의 분노나 인불 하로는 노력이 민간에서 일상화됐다. 그래 갖고 이제 똥을 사 가는 에서 그 똥을 사 가지고 뿌리는 그 형태가 있었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죠.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똥을 사 가지고 이제 갖다 뿌리잖아요. 예. 인분이 특히 인제 상당히 그 시비 효과가 컸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가축의 분노, 축본 같은 경우에는 좀 가축 영양분이 떨어지죠. 근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잖아, 동물보다. 인분이 어떤 가치가 또 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당시 서양에서는 그 뭐냐면 똥을 이제 뭐냐면 가져간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어 그 뭐냐면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똥을 치운 사람이 똥을 이제 뭐냐면 똥주인에게 뭐 똥주인이라 그러는데 그 돈을 주잖아요, 치우는 사람이. 거꾸로 된 거죠. 이게 가서 이걸 뭐냐 그 비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똥 같은 것들을요. 예. 자 다음은 조성후기 때 한전농법에서 이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목화나 담배, 채소 등 상품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목화는 이 목화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 때 문익정이 널리 보급시켰죠. 예. 이 목화가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뭐 원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어. 삼국시 때부터 이게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목화라는 자체가 아열대 신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걸 양산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익전이 이걸 정국화시키는 거, 목화를 개량을 해 가지고 씨앗을 개량해서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목화를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제 뭐냐 물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었고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널리 보급을 시켰던 사람이 문익전이다. 그러니까 처음 도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자, 하여튼 목화는 목화송이에서 실을 뺀 솜을 고추로 만들고 실을 뽑고 배틀을 짜면 무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무명이 삼배보다 훨씬 보온 효과가 높다고 그래요. 삼배는 인제 공기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뜻한 공기가 없는 데 반해서 여기 목화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반 평민들은 너무 춥기 때문에 삼배를 몇 걸을 걸쳐 갖고 거기에 종이를 집어넣고 막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이 목화가 사용되면서 뭐냐면 그럴 게 없이 이제 따뜻하게 인제 뭐냐면 옷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의료혁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자, 하여튼 무명은 보온 효과가 뛰어나 의복과 이불 등을 만드는 데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부세를 납부할 만큼 활용도가 높았다. 한편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담배는 이게 나쁜 거죠.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자, 하여튼 이 일본이 이제 담배는 원래 남미에서 들어왔던 걸로 하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포르투갈에서 받아들이고 포르투갈이 이제 일본이 이제 포르투갈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건데, 자, 17세기 중반에 이미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피울 정도로 민가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를 경직하는 밭이 늘어났으며 도성밖의 성저 심리, 그러니까 도성밖의 성저 심리가 뭐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원래 이제 한성이 사대문 안에 거지잖아요. 근데 조선후기 때는 사대문에서 심리로 확대됐어요. 예. 이게 이제 한성부 관할 범위에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항생을 보기가 관할 범위가 확대되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을 중심으로 심리 밖이 이제 뭐냐면 그 한성구 관할 영역이고, 한성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성 영역이 확대된 거죠. 자, 도성박 성적 심리와 경기 일대 상품 작물로서 무배, 미나리, 밭작물 같은 걸 재배해서 서울시장에 유통됐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이제 주로 소비를 하고 그걸 주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상품 작물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토지 소유 변화와 지주의 동향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때 가전법이 해체되자 수조지를 분급하는 토지 지배 방식이 유문화됐다. 자, 이 가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직전법이에요. 직전법. 우리가 가전법, 직전법 다른 체제를 생각하는데 가전법 안에서 직전법을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법이 해체됐다는 건 가전법 체제가 해체됐다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직전법도 가전법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뭐냐면 명종 때 이후부터 유명무실화됐다 보시면 돼요, 이 직접 가전법 체제가. 자, 그래서 인제 수요지대 분배하는 토지 지급 지배 방식, 그러니까 전주정객제가 인제 유명무실화되고 1424년 민간부터는 민간에서 그 토지를 매매하고 상속하는 걸 공인돼 토지 거래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요거는 인제 앞에서 앞에 난다. 기본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원래 이제 가전법 안에서는 토지 거래를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 예. 특히 인제 경기 지역의 사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못하게 막아 놨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토지 거래가 활발히 되면 이제 그 사전들, 그러니까 경기 토지 거래 활발되면 수조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받을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이제 농민들 뭐 토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요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경작권자들에게 토지 그 소유권자들이 이제 수요권을 받아야 되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지금처럼 뭐 전산망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가전법 안에서는 특히 경기 지역 있죠? 사전이 주어진 경기 지역 안에서는 이 토지 매매는 이런 것들 금지시켰는데, 이게 금지만 시켜 놨지 실질적으로 계속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막지 못하니까 그냥 이게 세종 때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해서 토지 매매를 인정한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 왕실 공방에서 집정적 폐지 이후에 수조지를 분급하지 못하게 되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무주지나 진앙지를 개간하는 수세인데, 이러한 토지를 절수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점차 개간한 토지가 이제 주로 이제 농민의 경제와 민정을 침탈해서 세를 요구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궁방의 절수지에는
면세 면역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농민 중에 군방에 투탁해 정부의 조세 부담을 벗어나는 이들도 있다. 자기 토지를 군방정에 갖다 바치면 대신 경작권 얻고 뭐냐면 조세 부담을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17세기 이후에 신설 군문을 비롯한 영아문, 영아문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부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대들이나 관련된 이제 간청들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경비 확보를 위해서 자체 둔전을 했다. 그래서 신설군을 비롯한 영아문, 그러니까 영은 이제 군대를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아문은 이 간청인데 하여튼 여기에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 둔전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95 년에 제정된 의례 정식은 이러한 군방과 아문의 절수지를 제한함으로써, 절수지는 이제 세금 면세 혜택을 받는 그런 땅을 얘기하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조치였다. 이제 의례 정식을 통해서 중앙 정부는 기존의 군방의 절수지를 일정 규모로 제한했고 신생 군방에서 절수를 금지시켰다. 대신에 군방의 토지 배득 비용을 지원해 주는 한편 보울 수용이 민전의 세를 거둬 따로 걷어 군방에 지급하는 무토 면세 제도를 실시했다. 고을 수용이 민족의 세를 따로 걷어서 군방전 대신에 이제 군방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이들이 이제 뭐냐면 군방에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군방전 확대를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는 뭐 군방전 관련된 내용인데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여기 476 페이지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여기다 이제 지대 납부 방식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변적 반수제하에서 지지층이 거두는 지대 역시 조선 후기에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 지대 수치 방식은 가을 추수기에 지주와 자기들 수확을 절반하는 타료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종자국을 비롯해서 비료, 농기구를 비롯한 가나에 납부한 조세는 처음에 지주가 부담했으나 점차 자기네 책임을 지어줬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농업 생산력이 있고 해야지만 가능했던 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자기인들 소작인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게 널리 확산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변적반 수제가. 예. 그 19세기 이후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지주와 자기인들이 수확 전에 미리 작황을 조사해서 지대에게 협의 조정하는 집조와, 그다음 풍물과 관계없이 추수기에 대지 평균적인 지대량을 감안해서 지대를 정해보거든 도조의 방식을 선호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도조 정액 방식, 도조를 이제 정액으로 이제 종조법이라고 하죠. 직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류해 갖고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도조 안에 직조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조법이 있어요. 이 정조법.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는 도조를 정조법 이렇게 일치시켜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것이 요 직조법 관련된 내용 기억을 했고, 이게 19 세기죠. 예. 그래서 직조법이 오히려 정조법보다 훨씬 더 많았다. 예, 도조법을 직조와 정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직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이제 여기 책에서는 정조를 도조를 일치시키고 직조는 다른 분류로 분류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농가의 지대량은 조선국의 농업 생산의 추이를 가능하는 기준이 되고, 농가의 추수기와 일기 자료를 통해서 지대량의 추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 19세기 갈수록 두락당 지대량이 감소되었다가 20세기 초에 회복돼서 U자 형태로 보인다. 근데 이런 건 시험문제 안 나올 테니까 건너뛰고. 자, 그리고 이제 조선후기 지대량과 토지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세는 농업의 집약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선후기 지식층의 점차 영세성을 반증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강작을 통해서 분흥화된 사례가 언급되긴 했지만 대부분 농민들이 중소지주 또는 소농으로 토지를 거두는 한정된 수요에 봐도 간의 수급과 장시 교환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요렇게 인제 우리가 보통 강작 경험을 통해서 마치 농업 경영이 되게 강작 경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제 경영 분흥이 막 부각되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뭐 많은 땅을 경작한 것처럼 이렇게 집중돼서 경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에 대한 반려 검증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이 경영 분홍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경영 분홍이 뭐가 있냐. 이거 일부 사례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영세화가 더 진행됐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런 한편 항공사에서 공개 즉 족계와 같은 상호 구조의 안정망을 구축하고요. 중앙의 부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고 얘기를 했어요. 공동납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거 인제 대응하기 위해서 축적된 그 창고를 얘기를 민고라고 했죠. 예 운영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농업경 관련된 내용과 지주의 변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시민항공사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항공사는 약간 이 한 통을 좀 보충해 주고 한 통에 빠진 내용을 좀 약간 그 추가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 지금.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심포지엄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심포지엄 내용이 많긴 하는데 음 어 하여튼 골라서 한번 볼게요. 예. 심포지엄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일단 180 페이지 펴 보죠. 180 페이지. 예. 자 여기 위험하지만 소출이 많은 농사법 해 가지고 이항법 보호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 앞부분은 각자 읽어 보시고 이 개간 사업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고 다음 장에 인제 좀 내용을 볼게요. 예. 자 본래 이항법은 조선전기 이전에도 익히 알려진 파종법으로 관계 시설이 잘 갖춰진 땅이나 토지상의 이항이 더 유리한 곳에 행해졌다. 그러니까 집합법은 특히 인제 첫 김매기 일을 할 때 강아지와 동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을게요 그냥.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들였다. 그런데 이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첫 김매기를 필요가 없으므로 농민의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농법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대충 보기에 인제 뭐냐면 이항 김매기 작업할 때 보통 이제 물을 가둬 놓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뿌리가 잡초 같은 게 물에 약하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 벼는 물에 되게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손을 안 들여도 잡초를 이제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이항법의 장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있고 이거는 앞에서 인제 좀 얘기했으니까 건너뛸게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여겨 관항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항법. 관항법. 관할법은 인제 뭐냐면 이항법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수리 시설이 없어. 예 수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기존의 한전 농법에다가 이항법 방식으로 이 모판에다 이제 키워 가지고 이렇게 짓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기는 인제 물을 가다 두지 않고 이렇게 짓되 농사를 짓고 이제 벼를 심되 여기 주변에만 농을 이제 물을 뿌리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걸 관항법이라는데 이항법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전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특강에 보면 이항법을 보다는 조선후기 때 널리 확산된 것이 경항법이다라고 인제 주장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믿지 못하시 그냥 넘어가고 경항법의 개념조차 경항법 관련된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뭄에 취약한 이항법의 위험에 대비하여 관항법이라는 독특한 농법도 개발되었다." 관항법은 물이 없는 모판에 모를 키우다가 이항하기에 적당한 비를 만나면 비로소 이항하는 농법으로 이항법 보호과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게 수전이 아니라 한전에다가 농사를 이렇게 이항식으로 짓되 물이 이제 많이 가는 그 우기에 이제 짓는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적은 그 뭐냐면 비를 분균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적은 그 물을 가지고 했는데 이건 빗물 같은 것들 이용해 갖고 인제 짓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전 농법에다가 비가 내릴 정도에 심어 가지고 물을 이제 어느 정도 촉촉하게 저은 다음에 요게 심는 방식이 관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자 이러한 농민들의 노력의 심의와 이항법은 신농에 의료하는 조선 국가의 금능을 무력화시키고 근데 이 조선시기 때는 이항법을 하지 말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금령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16 세기 때 삼남 지방을 전역으로 18 세기경에 전국을 확산될 수 있었다. 자 이 항법은 전 농민 계층이 원하는 바였지만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농 또는 대농에게 특히 유리했다. 이들은 보건설 앞에 이제 16 세기 들어가면 이제 돈을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보건설을 주도해 밭을 논으로 바꾸는 번다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 물력과 노동력을 넉넉한 계층이었다. 자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대토지를 홀쭉 경작하기 위해서 이 항법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니까 수파나 인제 경파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경지파나 경 그
그 한전 지파에 비해서 이항은 4 배의 토지를 견적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들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수의시설 제대로 갖추진 경우가 많아 가뭄에도 상대적으로 덜 취약했으며 비료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벼를 거둬들인 뒤 보리를 심는 1년 이보작도 가능했다. 자, 이 학부의 보급으로 큰 노동력을 이제 절감했고 1 인당 경영 규모가 그만큼 확대시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벼농사 자체의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상품화도 가능하죠. 왜냐 잉여 농품 그 쌀을 시장에 갖다 팔 수 있잖아요. 예. 경영 규모 확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농촌사회 계층군을 확충 촉진시켰다. 그래서 이 학부의 보고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농촌사회 확대 어 사회 계층 분화 관련된 내용을 아까 전에 언급을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 작물법의 발전과 경주법 확산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 밭농사 비중이 농농사보다 높았으며 특히 항해도 이북 지역에서는 밭농사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므로 경기를 포함한 하산도 지역에 비해서 밭농사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들어 농사의 농어 사용이 이제 확대됐고 시일법의 발전됨에 따라서 경기 이남에 밭농사도 한층 효율적으로 행해졌다. 그래서 밭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가면 자연스럽게 밭에 이랑과 고랑이 생기는데 높게 올린 두독을 이랑이라고 하고 낮게 파인 걸 고랑이라 한다. 자, 이랑에 씨를 뿌리면 농조법이라고 인제 하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요게 인제 보면 그 농조법이라고 하죠, 이게. 여기 밑에는 이제 어 경조법이라고 하고. 자, 고랑에 씨를 뿌리면 경조법이라 한다 그죠. 조선 전기 때 밭이나 음 조선 전기에는 밭이나 낮고 밭이 아닙니다. 조선 전기에는 밭 이랑이 낮고 넓어 고랑과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이랑과 고랑이 아울러 무라고 했다. 그래서 밭을 이랑과 고랑이 엄격히 구분할 배수인 구를 두고 있는 농사지구에 보이는 중교 하북 지방의 밭농사법과 다른 조선 독자의 작물법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랑과 고랑이 뭐 그렇게 뭐냐면 구분되지 않았나 봐. 그래서 이제 그 예민한 상태에서 인제 짓는 것을 뭐냐면 여기 무슨 법이라 했죠? 장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장무법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예. 너무 어려워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또 시국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후기에 이르면 바색 고단과 이랑은 이전 시기부터 예 작고 좁고 세밀하게 만들어졌고 인분유를 인제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저류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비료의 성분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발효법이 개발되면서 비료량도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식이법이 발달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아울러 조선 전기 때 토지가 적은 사람은 무관을 효과적으로 이제 이용하게 해 간종법. 인제 그 조선 후기에도 들어와 고리와 가을과 보리를 매기던 건조법이 널리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다. 좁고 깊은 고당을 만들어 고당에 가을보리 심고 이에 봄에는 가을보 봄에 이듬해 그러니까 고랑이 만들고 고랑에 가을보리 심고 이듬해 봄에는 가을보리가 자라고 있는 사이에 땅과 콩이나 조등을 심었다가 5월 가을보리에 거둔 뒤 그 자리에 콩이나 조 같은 것을 했다. 그러니까 사이갈이나 뭐 이렇게 해 갖고 융자법이 행해졌다. 그 앞에 인제 시민항목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설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자, 이렇게 가을보리를 경족보로 재배하면 깊은 고랑 속의 겨울철 추위에 감을 건질 수 있으며 자료가 긴 호미를 쓸 수 있어 기매기를 드는 노동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싹의 통풍을 잘 두고 거름주기에 낭비에 덜해서 농종에 비해 온밭의 절반을 줄이고 수익도 2배 는다. 그래서 지금 경조법의 차이점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긴매기 노동력을 아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거름주기에 낭비가 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료를 더 많이 들어야지만 또 했지만 융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경조법 관련된 장ቸው 쓰면 요거 쓰시면 되고 시민화국사도 그 내용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항법의 장점을 많이 알고 있는데 경종법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쓰자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 외워 가지고 시민화국사 같이 해 가지고 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인제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농소의 편찬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조선 후기 때 이제 좀 보수적이고 지주전후제 인간을 인정한 그 농가 집성이잖아요, 농가 집성. 예. 그 농가 집성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농가 집성은 1655 년에
공주 목사였던 신속이 농사 직설을 중심으로 이를 증보하고 여기에 세종의 건농 교문, 그러니까 주자의 건농문, 균양장로 약간 성리학적 가치관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돼 있는 거예요 요게. 예. 건농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주제 건농무 및 균양장로, 사시찬요초를 이제 한 권의 책을 집성한 농서였다. 그리고 농소의 목표를 농과 밭 모두 에서 생산을 더욱 집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좁은 땅에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뭐냐면 짓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하여 농업 생산을 제고하는 데 두었다. 자, 이를 위해서 농농사의 집합법을 중시해 이항법 중시로 바꿀 걸 제안했고 밭농사에서는 이랑과 고랑을 세밀하게 만들 걸 주문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 전기 때는 이랑과 고랑이 그렇게 세밀하게 두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뭐냐 무라고 아까 쯤에 얘기했죠. 그래서 무에 이제 짓는 방법을 작무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인제 얘기했는데 이걸 세밀하게 두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이렇게 또한 농가 집성에서는 송시현의 충고에 따라서 주제의 건농물 인제 뭐냐 수확하면서 이를 통해 농민적 교화를 냈다. 그러니까 농사를 떠나서 또 농사뿐만 아니라 윤리적 목적, 성리학적 가치관을 전파시키는 것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약간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대지주나 대농촌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주 전원제를 해서 양반 지주층으로 해 갖고 농민을 교화시켜 가지고 뭐 문제를 그 당시 이제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농업 발달을 인제 깨달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이 농가 집성의 농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농가 집성의 양식 작물 특히 3단 지방을 대상으로 한 농농사에 치중했던 내용의 한계 때문이긴 하지만 양난 이후의 조선의 재건이 지지층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민의 몰락을 촉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층들이 이제 개간이나 간척을 통해서 땅을 넓히면서 이게 확대되니까 농민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건 이제 농가 집성이 농민 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농가 집성의 간행 보급했던 시기와 다른 입장에서 사천 농사가 인제 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농사를 이제 편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17 세기 말에서 19 세기 중에는 농가 집성의 농정가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색경이라든지 산림경제, 후생농 같은 농사가 이제 편찬됐고요. 이 중에 산림경제는 후학에 의해서 대폭 증폭되어 새로운 차원의 농소를 보급했다. 자, 이들 농소에서 제시되고 있는 농업 기술은 농업 생산의 집약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농가 집성과 그것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농가 집성하고 요 후대에 이제 뭐 산림경제 습경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제 연결돼요. 근데 농업 경영 방식에서 인제 좀 다르죠, 이거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이제 차별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농가 집성에 그것을 일맥상통했으면 이전 시기의 농업 기술을 한층 발전시켰다. 그래서 집약적 농법, 이 집약적 농법은 농가 집성에도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좀 플러스 알파를 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비를 별도의 항목을 다뤘고 그러니까 이제 시비라는 건 이제 거둔 주는 방법이죠. 반농사의 밀착 세무에 할 걸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깊게 이제 파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좀 세밀하게 짓는다 이런 의미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파종 방법도 경조법에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반도 중부 이북에 발달된 반농사 농업 기술 농학책에 포함시켰으며 포섭했으며 농업 경영에 있어서도 상업적 농업을 할 걸 경영했다. 하지만 이들 농소는 농업 생산의 주체 작용 소득을 받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주를 받는데 이건 작용 소득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또 농업 경영은 분홍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예.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런 측면이 이제 앞에서 다른 거죠. 자, 설정했다는 점에서 앞서 시기 농가 집성의 농정관과 차이가 있다. 지주 중심의 농정가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또 얘네는 또 성리학적 교화 대상으로서 농민들을 또 본 거잖아요. 자,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양난 뒤에 사회 경제가 발전된 가운데 심화된 사회 모순에 직면해서 소농 중시의 자세가 보다 분명해졌다. 요 책에서. 그래서 본건적인 지주지와 대토지 소유주를 해체하고 자경소농의 인제 뭐냐면 경제를 안정시켜 토지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물론 이 시기 때 농업 생산은 현실적으로 지주층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그에 따라 농학에서 지주층이 농업 생산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학문음을 건재하고 있었다. 그래야 소농 중심의 농학은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상품화폐 경제와 연관시켜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지층 중심의 어떤 농업과 계를 같이 했지만 정통 농업과 그 사회를 병합하여 선원 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합리적 농업과 그것이 농업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전환시키는 점에서 지주 농 중심의 농업과 대립하고 갈등했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기존의 인제 농가 집성적인 어떤 그와 그 후에 뭐 색경, 산림경제, 후생농의 차이점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요거 관련된 문제 나왔다고 했죠. 그때 키워드를 잡는 것은 누가 주도를 할 것이냐. 지주층 뒤에는 자경소농 뭐 경영분업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이렇게 봤고 뒤에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 한 두 파트 농업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분업과 상업적 분업 농업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